춘향이는 천인이자 기생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몽룡은요, 기생의 딸 춘향이를 하룻밤 놀이개로 삼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기생의 딸이라 그거 잘 되었구나. 이놈아, 예. 너 얼른 건너가서 내 말하고 불러오너라. 우리 도련님이 조금 불순하신 게 남원부사의 외동아들 이몽룡의 불순한 만남지야. 춘향이는 방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지금 얘기한 상황인 네, 거예요. 그 답을 이제 들으시면 돼요. 전달하시면 되는 겁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대박.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졸에서 10시 가듯 새양지 씨나라 가듯 똑똑 꼬아 밭이라더니 이 쥐구멍으로 쏙 빠진 녀석아? 아니 이거 지근역으로 쏟아질려서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던데 뭐 씨 무슨 뭐죠 그게? 종졸이새 10시 가듯 새양지 씨나라 가듯 네, 똑똑 꼬아 밭이라더냐? 그 당시 약간 좀 심한 말인가 봐요 그게 뭔가 험한 말, 험한 말. 험한 말. 자, 여기서 난행은요, 난잡하고 음란한 행동을 말합니다. 춘향이는요, 방자 내 녀석이 도련님 앞에서 나를 기생이니 난잡한 여인이니 헛소리를 한 게 아니냐면서 버럭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도련님이 시킨 건데 내가 욕을 다 먹고 있어. 춘향이가 원래 뭐 성격이 이렇게 다소 사람들에게 화를 쉽게 내는 그런 성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방자가 하는 말이 사또자제 도련님이 불러오라 하시니까 어서 같이 건너가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양반 있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오라가라 하는 그 행태가 몹시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춘향이는요, 생쥐 같은 녀석 이러면서 한바탕 욕을 쏟고 돌아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춘향이에게 혼쭐이 난 방자는 저 멀리서 지켜보던 이몽룡에게 쭈루루루루 달려가 상황을 고합니다. 그렇게 이몽룡이 한참을 광안루에서 이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그때 이몽룡의 표정이 일순간 환하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춘향이가 사뿐사뿐 광안으로 건너오기 있었기 때문이죠. 본인한테? 네,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나러 온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방자한테 한 걸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이몽룡을 직접 찾아가서 쓴소리를 한번 하려고 찾아간 겁니다. 따기를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오답!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에리 씨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한 힌트를 좀 주시죠. 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오늘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살짝 이런 것들을 믿기도 해요. 정답. 정답! 이몽룡의 그 손금 보려고. 오답! 힌트 제가 하나 더 드려도 되나요? 한번 힌트 한 번 네. 더 주시죠. 이몽룡의 이름을 한번 잘 풀어보세요. 정답. 정답! 네, 네. 꿈몽자의 용용자잖아요. 춘향이 어머니 월매가 꿈을 꿔요. 꿈에 용이 나옵니다. 오! 그래서 춘향이에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용이 나왔다. 이몽룡을 만나러 가라. 이거는 그거다. 정답! 와! 네, 어머니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춘향이에게 이몽룡을 만나라고 설득한 인물은 바로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였습니다. 간밤에 청룡이 연못에 잠기던 신통한 꿈을 꿨는데 도련님 이름이 꿈몽 용룡. 이야, 이거 몽룡인 게 예산일이 아니라는 거죠. 망설이는 춘향이에게 월매는 당장 이몽룡 만나보라고 등을 떠밉니다. 게다가요, 어떻게 해서든 이 춘향이를 만나고 싶었던 이몽룡은요,
방자에게 춘향이를 쫓아서 춘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때 조나단 씨, 당시 방자가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미안하구나. 도련님이 다시 정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에 정하는 것이다. 자, 이몽룡이 춘향이의 글솜씨를 추켜 세우면서 만나서 서로 글을 나누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몽룡은 춘향이에게 글솜씨를 보여달라고 하고 어머니 월매는 당장 이몽룡을 만나보라고 채근합니다. 자, 결국 한참을 망설이던 춘향이도 끝내 자존심을 꺾고 광안으로 향했던 것이죠.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부모가 결정했습니다. 춘향이가 월매 허락을 받고 이몽룡을 만나러 가는 것, 용꿈 모두 춘향이가 기생이 아닌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운명,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 드디어 광안루에서 춘향이를 만난 이몽룡. 넋이 나가버립니다. 세상 어떤 귀하고 아름다운 것과 비교를 해도 춘향이의 미모를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춘향이도 이몽룡의 얼굴이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춘향이도 잠깐 고개를 들어 흘깃 이몽룡의 얼굴을 본 춘향이 눈이 반짝입니다. 잘생겼구나. 이몽룡은요 훈훈한 걸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춘향이가 바랐던 이상형 지적인 외모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오, 지적인 외모. 네, 춘향이와 이몽룡이 운명처럼 첫눈에 서로에게 반한 겁니다. 지금 그림들이 그려지고 계시죠 지금요? 네네네네.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춘향이의 모든 것이 알고 싶었던 이몽룡의 질문 세례가 이어집니다. 네 성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냐? 성씨이고 나이는 16입니다. 나도 16 동갑인데 서로 성씨도 다르니 우린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에 소개팅 딱 첫 만남 현장인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분이 한껏 들뜬 이몽룡의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무남동녀 저 하나이옵니다. 외동? 나도 외동인데 정말 우리는 인연이구나. 이몽룡은 춘향이와 아주 사소한 공통점이라도 발견하면 신나게 맞장구를 치면서 천생연분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팅 중인 거죠. 그리고 원래 계속 공통점을 찾으면서 인연인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몽룡의 질문이 한가득 남아있던 그때 대화를 이어가던 춘향이가 펄떡 일어납니다. 시간이 늦어서 저는 집에 가야겠습니다. 얘기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자, 이대로 헤어지면 언제 또 춘향이를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의 이몽룡 동현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이 어딘지 내가 데려다 주겠어. 그러면서 얘기를 더 해야죠. 예. 다음에 만날 약속을 또 미리 정하든지 예. 끝나기 전에. 자, 이몽룡은요 이때 춘향에게 승부수를 띄웁니다. 예. 오늘 밤 춘향이 네 집으로 가겠다. 집으로 가겠다? 네, 그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집으로 간다고요? 집으로 가겠다. 집으로 들어가겠다? 네,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예. 광안루에서 춘향이를 만나고 집에 돌아온 후 이몽룡은 온통 오늘 밤 춘향이를 만나러 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거는 원코, 형코, 리코, 정코, 춘향코, 내코 한대 되면 좋고 그리고 저리고 하면 또 새코나면 좋고. 진짜 안 갔나 보다 지금. 까만 건 글자요 흰 건 종이라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몽룡은 이 간단하게 외우는 천자문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서 이렇게 외웁니다. 원앙을 수놓은 베개와 이불로 찰속 절대가인 천풍류 봄이고 가을이고 벌리나니 벌릴열 어우. 은은한 달빛 아래 한밤중 만단정해를 베풀장 오늘 찬바람이 소슬하게 불어오니 침실에 들어라 찰한 베개가 높거든 내 발베도록 이만큼 오너라 올래 후다닥 질끈 안고 품에 들이니 눈 오고 찬바람 불어와도 더울 서로구나. 이게 얼굴이 이렇게 뜨거워지죠, 지금. 네. 약간 천자문을 그 19세용으로 바꾸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흔하게 쓰일 수 있는 말들을 내가 춘향이를 만나서 그 첫날 밤의 회포를 어찌 풀 것인가를 상상을 하다 보니까 천자문이 달리 받아들여졌나 봐요. 부부가 덮는 원앙으로 수놓은 이불을 덮고 봄이고 가을이고 은은한 달빛 아래 둘이서 정을 나누고 찬바람이 불면 침실에 들어와 베개 대신 자기 팔을 베고 더울 정도로 꼭 안고 자자는 겁니다. 이몽룡이 천자문조차 온통 잠자리와 연관지어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들어보니까 이몽룡의 머릿속에는 온통 춘향이뿐이네요. 맞습니다. 이 대목은 16살 피 끓는 청춘의 이몽룡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몽룡을 사대부 집안의 귀하게 자란 점잖은 양반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아직 미성숙한 도련님일 뿐입니다. 당연히 진중하지 못하죠. 그래서 춘향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에 충실할 뿐입니다. 어리니까. 자, 드디어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 방자를 앞세운 이몽룡이 춘향의 집문을 두드립니다. 춘향이는 깜짝 놀랍니다. 진짜 왔네? 이몽룡이 진짜로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몽룡이 왔다는 소식에 월매는 버선발로 달려와서 춘향이의 처소로 이몽룡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마다 이몽룡의 떡 벌어진 입은 다물어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어쨌든 그 사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크고 좋겠어요. 화려하고 네, 화려하고. 근데 갔는데 너무 초라해서 초라한 그런 춘향의 집 보고 놀란 거죠. 맞나요? 아닙니다. 자, 왜냐면요. 춘향의 집이 너무너무 으리으리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집안 가운데 커다란 연못에던 이 귀한 금붕어와 잉어가 뻐끔뻐끔 입을 벌리며 헤엄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춘향이 처소에 도착한 이몽룡의 턱은 또 한 번 쩍 벌어집니다. 책상 위에는 절개와 일편단심을 표현한 춘향의 시가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바닥에는 당대 명필의 귀한 글씨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판소리 사설에도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방에 탁 올라간 순간 이 각 벽마다 주련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몽룡이 춘향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와 그냥 문필만 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양도 다 들어 학습하고 있는 여인이구나. 그냥 일개 기생이 아닌 내 벗으로 삼을 수 있는 내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반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춘향이가 이렇게 문필에 능했던 이유에는 우리가 몰랐던 춘향이의 별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별명? 여중군자. 자, 이 군자는요
학식이 뛰어나고 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춘향이는 미모와 학식을 두루 갖춘 자타공인 재색을 겸비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아, 교수님, 그럼 지금 이몽룡은 춘향이의 재산을 보고 반한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이? 아, 설마 그럴 리가요. 이 장면은 사대부 이도령이 춘향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간의 태도를 바뀌어야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직접 마주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아, 얘는 이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구나. 조금 소중히 다룰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몽룡은 이제야 춘향이가 얼마나 뛰어난 예술적 조예와 학식을 갖춘 여인인지 알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이몽룡 큰 결심을 한 듯 춘향이 어머니 월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춘향과 100년 헤어지지 말자는 언약을 맺고자 하니 어떠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그런데 월매는 이런 대답을 하네요. 그런 말씀은 말고 잠시 놀다 가십시오. 엄마가 분명히 꿈도 꾸셨는데 와, 근데 대답이 예상이 외네요. 그쵸?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근데 사실 이 춘향이는요, 이몽룡과 결혼을 해도요, 정실 부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몽룡과 춘향이의 신분 차이 때문이었죠. 하층민이었던 춘향이는요, 이몽룡과 정식 혼례도 치를 수 없었고요, 잘해야 첩실로 살아야 됐거든요. 게다가 하룻밤 인연을 맺은 후 춘향이가 버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월매는 딸의 미래가 걱정이 됐던 것이죠. 월매가 차갑게 혼담을 거절하자 이몽룡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춘향이를 정실 부인처럼 여기겠소? 이 대장부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는가? 자,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이몽룡에게 월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약간 간절함이 좀 보이니까 알겠다 했을 것 같은데. 월매는요, 향단에게 술을 꺼내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월매는 이도령과 춘향에게 술을 차례로 따라줍니다. 월매가 춘향이를 향한 이몽룡의 청혼을 받아들인 겁니다. 월매의 허락하에 춘향이는 이몽룡과 신방을 꾸미고 드디어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예, 춘향아, 이리 오너라. 밤이 깊었다. 어서 자자. 몰라요. 근데 박래 씨, 이게 사실 이 대목이 춘향가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대목이잖아요. 네. 굉장히 직접적인 내용이 담겨 있죠. 저희가 네. 이게 될까요? 어떻게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저는 돼 있습니다. 네, 저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지 이에 춘향아 이리 오너라 밥이 깊어간다 이리 와 아이 부끄러워 나는 못 가겠어 어서라 이게 집 한들 말이로다 어서 벗어라 잠자자 화락 뛰어 달려들어 저구르 치마 속적산 벗겨 병풍을 걸어놓고 덩뚱땅 법전여로다 초동아이 낮자루 잡듯 우악한 놈 상투 잡듯 양각을 취하더니 베개는 오거로 속끝치고 이불이 벗겨지며 촛불은 제대로 꺼졌구나 병풍이 우드랑퉁타 이리 한참 요란할째 말하지 않더라도 알리로다 자, 벌거벗은 한국사네요. 진짜 벌거벗은 한국사가 맞네요. 이 장화 홍련 전에는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고전 소설 장화 홍련전이 조선시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 실화예요, 그게? 실화. 네. 이 평안북도 철산에서 실제로 벌어진 자매 살인 사건. 이 자매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장화 홍련전인 겁니다. 아, 자매 살인 사건. 오늘의 주제 충격 실화. 참혹한 자매 살인 사건은 어떻게 소설 장화 홍련전이 되었나? 조선시대 벌어진 살인 사건은 어떻게 고전 소설이 되어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장화 홍련전에 감춰있던 소설보다 더 충격적인 실화를 벗겨보겠습니다. 이 혼기가 찬 장화의 결혼이 속전속결로 준비되던 그때 배무용의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모 허씨가 집에 돌아온 배무용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혀까지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런데? 왜? 뭐. 이상하게 생각한 배무용은요, 허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허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배무용을 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허씨의 발이 멈춘 곳은 바로 장화의 방문 앞이었습니다. 장화 방문 앞? 뭐지? 허씨는요, 배좌수를 세워두곤 곤히 잠든 장화의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화의 이불을 들추더니 무언가를 쑥 꺼내 보입니다. 뭐지? 배무용은 허씨가 손에 움켜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모양을 살펴보니 2, 3개월 가량 된 태아와 흡사하다. 태야? 애기 출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모의 손에 들린 것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핏덩이였습니다. 말이지. 그런데 그 핏덩이가 마치 산달을 못 채운 낙태된 태아의 사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배무용은요, 이어서 소리치는 계모의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질 만큼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혼례 준비가 다 무엇입니까? 장화가 낙태했으니까 이거 가문의 수치입니다. 계모의 말에 따르면 혼례도 치르지 않은 장화가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겁니다. 근데 계모의 모든 말을 들은 배무용은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이건 배무용은 물론이고요, 가문의 앞날을 가로막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장화는 계모 아버지가 방에 온 것도,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장화. 근데 교수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왜 아버지가 장화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진짜 사실이냐, 왜 안 얘기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그것을 묻지 않는 까닭은 네. 그것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와 상관없이 소문만 나더라도 집안의 명예는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오히려 소문을 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미혼모가 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남성보다 미천한 존재로 보았던 조선시대에는 더 심각한 일로 보았던 것이죠. 혼례를 앞둔 양반집 처녀가 낙태했다는 사실이 이 세간에 알려지면 둘째 홍련, 이거 앞으로 쏟아지는 혼담 뚝 끊기겠죠. 그리고 배무용의 지위와 명망도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대를 이을 아들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배무용의 영문도 모른 채 깜깜한 밤 외가로 가게 된 이 장화. 장쇠는요, 장화를 태운 말을 채찍질하면서 다급히 말을 몹니다. 말은 어느새 시퍼런
계곡물이 흐르고 인가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히 말을 몰던 장쇠가 말굽비를 당기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장화에게 당장 말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깜깜한 숲속엔 저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듯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잔뜩 겁을 먹은 장화는요, 말에서 안 내리겠다고 합니다. 못 내리죠. 그렇죠. 장쇠는요, 억지로 장화를 끌어내려 내동댕이 칩니다. 이어지는 장쇠의 말은 장화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자, 이때 장쇠는 장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장화가 고꾸란지 곳 앞에 거대한 연못이 있었거든요. 장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못이 누이가 억만년 지낼 곳이요. 장쇠가 연못을 장화의 무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쇠의 말에 장화는 날벼락이 머리 위에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누이의 행실이 나날이 나빠져 낙태까지 했으니 누이 없앨 수밖에 없어. 자, 이 장쇠의 말을 들은 장화, 나쁜 행실? 낙태? 장화는 장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쇠의 이야기를 듣고 장화가 확신한 게 있었죠. 이거 다 죽이려는 음모다. 그리고 이 계략 꾸민 거 분명 계모다. 평소 괴롭혔으니까. 예. 결국 연못가까지 떠밀린 장화. 결국 깊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화난다. 아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진짜 들을수록 안 믿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복 누이랬지만 누이를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쇠는 성적으로 문란한 누이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홍련은요, 당장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련이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성이 집 밖에 나서는 것을 금기시했던 조선의 현실을 생각을 하면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고존장에 대한 법이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영모가 아닌 이상은 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 어디에도 홍련이 마음을 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함께한 언니 장화는 이미 죽어 세상에 없었고, 집에는 장화를 죽이도록 사주한 아버지와 몇 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힌 계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련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결국 홍련은 결코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홍련은 언니의 목소리를 따라 연못 깊숙이 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장화와 홍련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자매를 잊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자매의 죽음 이후 자매가 살던 평안북도 철산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또가 되겠죠. 네. 이 철산의 부사가 하루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변사치? 변사체. 오. 뭐지? 철산 관청에서는요, 불철주야 수색을 펼쳤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방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 살해당한 흔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산 사람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건 이후부터입니다. 철산에 파견된 부사마다 반드시 파견 다음 날 목숨을 잃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간 기간만 무려 5년.
와, 이건 이건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철산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 철산에 오겠다는 부사, 사또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죠. 나 제발 거기만 안 가게 해달라고. 결국 활기찼던 마을은 불과 5년 만에 유령 도시처럼 변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던 철산에 떡하니 부사로 임명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인품이 강직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조정 관리들의 심임을 받던 정동호. 사실 이 정동호는요, 철산 부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사가 되기에는요, 정동호의 직급이 낮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 철산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왕은요, 이 정동호를 파격 승진시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혜택을 줄 테니까 갈 사람 가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다음날 계속 다들 죽는데. 그렇죠. 이 꺼림칙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동호는 부임 첫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호는요, 담담하게 철산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동호의 첫 과제, 부임 첫날 밤 살아남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철산에 부임한 첫날, 정동호는 혹시 모를 침입자를 대비해서 관청의 나졸, 하인들을 모아가지고요, 숙소 곳곳에 불침번을 서게 합니다. 자, 그리고 철산에서 벌어지는 이 연쇄 의문사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동호는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지 않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의지로. 나 하루라도 넘겨야 되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롱불만 일렁이던 방 안에 희뿌연 연기가 차오르고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 왔다. 이상한 기운에 이 정동호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 모든 불이 휙 꺼지고요, 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동호의 눈앞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온 이는 바로 붉은 치마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자, 이 눈앞에 귀신이 나타난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정동호 됐을까요? 말을 입이 안 떼졌을 것 같은데요? 벌벌 떨면서 막 했을 것 같아. 정동호는 너무 놀라 정신이 아뜩해질 뻔했지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정동호의 말에 귀신은 갑자기 다소곳이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모용의 딸 홍련이옵니다. 정동호를 찾아온 귀신의 정체는 바로 홍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련이 철산 부사를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올 아니죠. 때마다 그때 찾아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홍련은 자신과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5년째 이렇게 밤마다 부사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부사마다 홍련을 보고 너무 놀라 까무라쳐 목숨을 잃었던 거죠. 홍련은 유일하게 자신을 보고 기절하지 않은 부사 정동호에게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장화가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 그리고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일,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죠. 정동호는 밤새 홍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동이틀 무렵이 되자 눈앞에서 대화하던 홍련이 연기처럼 휙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귀신이 돼서 뭔가 직접 가족에게 가서 복수를 한다든지 무섭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부사를 찾아간 거죠? 홍련이 관청을 찾아간 목적은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공론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쓰여진 누명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명예 회복이었던 것이죠. 그 약간 부사가 그 진상을 밝혀주고 그렇죠. 가족들을 좀 벌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동원은 끌려온 배무용과 계모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배무용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때 계모 허씨가 본인이 직접 사실을 알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장녀 장화가 부정한 행실을 저질러 잉태까지 하게 되어 그 부모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장화는 못에 빠져 죽었사옵고 아우 홍련이는 몰래 도망 나간 지 1년이나 되었사온데 아직 그 종정을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라면서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바로 장화가 낙태했다는 문제의 핏덩이. 처음 발견됐을 땐 핏덩이였지만 시간이 흘러 핏덩이 이제 바싹 말라 있었겠죠. 계모는 바싹 마른 문제의 핏덩이를 진실의 증거라면서 만약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면 곤장 맞아 죽겠다라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계모의 증거물을 본 정동원은 무척 당황합니다. 귀신 홍련의 말을 믿고 취조를 시작했는데 계모가 확실한 낙태의 물증까지 이렇게 떡하니 내놓은 거예요. 정동원은요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동원은 지난밤 홍련이 남긴 의미심장한 말을 떠올립니다. 증거를 가까이에서 조사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정동원은요 홍련이 한 말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련의 말을 곱씹습니다. 계모가 내민 결정적 증거. 자, 이 정동원은 이 핏덩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당장 바싹 마른 핏덩이에 배를 가르라고 명령합니다. 배를 갈라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보시죠. 나졸들이 달려들어 반으로 가르니 속에 쥐똥이 가득했다. 바싹 마른 핏덩이의 뱃속에서 쥐똥이 와르르르 쏟아진 겁니다. 계모가 가져왔던 그 낙태물은 사실 쥐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발라 만든 가짜였던 것이죠. 바로 문제의 낙태물이 태아가 아닌 쥐라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영화, 드라마, 만화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홍길동.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만큼 친숙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적 홍길동은 언제 처음 탄생했을까요? 아, 그것도 궁금해요. 자, 그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소설에서 바로 조선의 천재로 불린 허균이 썼다는 홍길동전입니다. 자, 그런데 허균이 쓴 홍길동전 원본은 아쉽게도 현재 전해져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본. 선생님,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홍길동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원본이 나온 이후에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허균의 홍길동전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 보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더해지고 과장되면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홍길동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홍길동전이 당시 세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증거죠.
자, 그럼 홍길동이 어떻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받는 영웅이 됐는지 지금부터 홍길동전 속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진짜 그래픽 대박이다. 와 근데 이 배경이랑 지금 김길동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저 뒷산이 저희 고향 제 집이에요. 그래요? 네, 저 뒷산 제가 짓는 곳이에요. 예. 그래. 홍길동전의 이야기는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조선 전기를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조선은요, 전에 없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한양도성, 대궐 같은 기와집, 한 지체 높은 양반이 사랑채 난간에서 따뜻한 벼슬 쬐며 꼬박 졸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문. 홍문은 이조 판서와 좌의정에 올랐던 인물로 홍판서, 홍승상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잠에 빠져있던 홍판서에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게 무슨 일이죠? 홍판서의 눈앞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와. 오호. 사랑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홍판서가 갑자기 이렇게 울창한 숲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지척을 흔드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폭포수 사이에서 커다란 짐승이 아가미를 쫙 벌리고 홍판서 향해 달려드는 겁니다. 용? 용 같은데요? 네, 바로 푸른 비늘이 온 몸을 뒤덮은 청룡이었습니다. 게다가요, 무섭게 달려들던 청룡이 깜짝 놀란 홍판서의 입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혼비백산이 된 홍판서는 눈을 찔끔 감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신을 차린 홍판서는요, 눈을 번쩍 뜨고 주변을 살폈죠. 주변을 확인한 홍판서는요,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홍판서가 정신을 차린 곳은 낮잠을 자던 사랑채의 난간이었거든요. 야, 꿈 한번 거창하게 근데 꿨네요. 꿈이 좀 뭔가 의미심장하네요. 이건 대박꿈인데. 그죠? 대박꿈. 낮잠을 자다가 실제라고 착각할 만큼 생생한 용꿈을 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용꿈은 보통 어떤 꿈이라 그래요? 태몽 아니에요? 용꿈은 태몽. 태몽. 맞습니다. 태몽. 홍판서도 이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꿈은 이거 평생 한 번 꿀까 말까는 그런 태몽인데? 그리고 홍판서는 그래, 그럼 지금 아이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 곧장 사랑채를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홍판서는 이 용꿈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라면 반드시 뛰어난 능력을 지녔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홍판서가 아내를 방 안으로 이끌고 잠자리를 가지는 그때 아내가 탁 하고 홍판서의 손을 뿌리치더니 정색하며 화를 냅니다. 체면과 위상이 높으시거늘 한낮에 청실에 들어와 저를 노류장화대하듯 하시니 세상의 체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류장화가 뭔지 노류장화라고 하는 건요,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기에 몸을 파는 여인 기생이라는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거절의 의미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내는요, 이게 해가 환한 대낮에 갑자기 잠자리를 강요하는 것은 지체 높은 양반이 할 행동이 아닐 뿐더러 자신 아내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면서 화를 낸 겁니다. 결국 아내는 홍판서의 요구를 뿌리치고 방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아내에게 거절당한 무안함과 이 귀한
용꿈을 버려야 한다는 그 아쉬움에 홍판서는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그때 사랑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 여인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인의 정체는 홍판서의 식사를 가져온 홍판서 집의 몸종 춘섬이었습니다. 홍판서는 춘섬이가 들고 온 상을 이 옆으로 물리더니 춘섬이의 손목을 꼭 쥡니다.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이 있는데 그래도 조선시대 돼요?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뭐라고 안 해요? 그 당시는 가능했습니다. 네, 홍판서와 춘섬이가 잠자리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춘섬이는 홍판서의 아이를 임신했고 10달 뒤 용모가 빼어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홍판서는 기뻐하며 춘섬이가 낳은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홍길동의 탄생에는 이런 비화가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 홍길동의 이름에 담긴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길동의 이름자를 풀이해 보면 길하다, 좋다라는 뜻의 길자와 아이라는 뜻의 동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풀이해 보면 길한 아이, 좋은 아이라는 뜻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 하자면 뭐 굿보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굿보이. 굿보이. 자, 그렇다면 과연 홍판서의 용꿈대로 홍길동은 비범한 아이로 자랐을까요? 그 꿈이 워낙 좋아서 잘 컸을 것 같아요. 홍길동은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낳는 아주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홍판서는 과연 내 아들이다 라면서 홍길동을 아주 기특하게 여기고요, 사랑을 듬뿍 쏟습니다. 세월이 흘러 홍길동은 어느덧 8살이 됩니다. 모두가 잠든 밤, 바람이 자욱한 구름을 거두자 휘영청하게 뜬 달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달 아래로 홍길동이 수심에 잠긴 얼굴로 홀로 마당에 서 있습니다. 뭐지? 당시 홍길동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도 자신에게는 평생 능력을 펼칠 기회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짜여서 네. 그렇겠죠? 그렇죠.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는 천민이었던 홍길동은 양반의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얼짜였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조선시대는 이 얼자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나 좀 심했어요? 조선에서는 적서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또 사회에서는 과거 시험이 제한되었습니다. 사대부 집안의 아들이라면 입신양명하는 것이 인생의 의무로 여겨졌었는데 적자가 아닌 서자나 얼자들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홍길동에겐 정실 부인이 낳은 배다른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과 다른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형과 나랑은 또 다른 느낌. 그 차이를 느끼면은 이제는 좀 쉽게 이렇게 형한테도 편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얼자로 태어났을까? 그러니까요. 세상은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을까? 홍길동의 마음 한구석엔 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쑥쑥 자라나더니 스스로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 홍길동의 손에는 섬찟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응? 바로 서슬이 퍼런 칼이었습니다. 칼? 어휴, 어린 나이에? 어땠을까? 자, 서슬퍼런 칼을 들고 있었던 이유. 길동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걷잡지 못해 칼을 잡고 달 아래 춤을 추며 장한 기운을 감추지
못했다. 홍길동이 들끓는 마음을 사귀려고 칼춤을 춘 겁니다. 칼춤을. 아, 와, 8살. 자, 그런데 칼춤을 추던 홍길동이 누군가를 뭐 깜짝 놀라서 칼을 떨어뜨립니다. 자, 누굴 봤을까요? 아버지.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 홍판서였습니다. 놀란 홍판서는 홍길동에게 왜 야밤에 칼춤을 추고 있느냐라고 이유를 물었겠죠. 그러자 홍길동이 눈물 터지듯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마음속에 꾹꾹 담아둔 말을 하기 시작하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니 위아래 종들이 다 저를 천하게 보고 친척과 오랜 친구마저 저를 손가락질하며 아무개 천생이라 이릅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없는데. 아버지를 혼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서 감정이입돼서 약간 아버지를 했는데 아버지 없어요. 이 문장이 홍길동전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스토리를 다 몰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멘트는 다 알거든요. 그렇죠. 이것만 들으면 무조건 홍길동이다. 맞아요, 홍길동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 대성통곡하면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홍길동.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아버지 홍판서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딱하죠. 사실은 그 꿈 때문에 아버지가 귀하게 얻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야밤에 칼춤 추고 있는 모습 보면은 아비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아요. 지금 마음으로는 아버지라 불러라. 어유 내 아들 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참 이게 애매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엄청. 홍판서는요, 서럽게 우는 홍길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상가의 천한 몸종 소생이 비단 너뿐이 아닐 것인데 그런 방자한 마음을 먹지 말아라. 앞으로 또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면 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보듬어주지 않네요. 홍길동에게 헛된 꿈을 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며 살라며 아주 매섭게 혼을 낸 거예요. 아버지를 마주한 홍길동은 곧장 홍판서 앞으로 달려가 엎드려 눈물을 툭툭 흘리며 말하죠. 대감께 하직 인사를 올리려고 왔습니다. 떠나려고. 홍판서는 갑자기 집을 떠나겠다는 아들 홍길동의 말을 듣고 집을 떠나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 라면서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만류에도 홍길동은 쿵쩍하지 않았지요. 자, 이번에 홍판서는 또 홍길동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로부터 내 소원을 풀어줄 테니 근심을 끼치지 말고 빨리 돌아와 나의 마음을 위로하라. 약간 이제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우와. 홍판서가 홍길동의 소원을 들어주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한 겁니다. 평생 소원을 이룬 홍길동은 아버지에게 감사의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하직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나겠다고 하죠. 왜 떠났을까? 만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홍길동을 접한 분들은 홍길동이 호부호영을 하지 못해서 집을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임금에게 알리기 위해서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아, 더 큰 뜻을 위해서 나간 거네요. 홍판서는 결연히 떠나고자 하는 아들 홍길동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홍길동에게 얼른 집으로 돌아와 달라 당발뿐이었죠. 그런데 11살의 홍길동이 집을 떠나 갈 곳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너무 어린데요, 떠나기에는. 홍길동은 발길이 닿는 대로 무작정 걷고 또 걷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홍길동은 탁 트인 곳에 이 마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요? 험상궂은 장정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흉악한 도적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 마을인 거예요? 네, 하필 가도 그런 곳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도망가야죠. 바로 그냥 뒷걸음. 무조건 도망갑니다. 그대로 바로 들어가야 돼. 홍길동은요 자신이 가진 놀라운 초능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와. 11살 꼬마가 돌을 저 또 돌 들었던 기억 나요. 그래요? 예전에. 도적마을 어귀에는 초부석이라는 바위가 있었는데요. 홍길동이 팔을 걷어 올리더니 초부석을 번쩍 들어 올린 겁니다. 초부석의 무게는 무려 1000근. 1000근은 약 600kg 정도라고 합니다. 아, 도적들은요 당장 홍길동을 상석에 앉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두머리가 되어달라는 거죠. 홍길동을 도적의 우두머리로 인정한 겁니다. 오, 도술로. 홍길동은 벼슬로 입신양명할 수 없다면 도적이 되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본에서는 장길산이라는 도적이라도 본받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석에 앉은 홍길동이 꺼낸 말을 듣고 수백 명의 도적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오, 백성의 재물은 추호도 건드리지 말고 가급 수령과 방백들이 백성에게서 착취한 재물을 빼앗아 혹 불쌍한 백성을 구제할 것이다. 홍길동이 도적들에게 백성을 상대로 한 도적질을 금지한 겁니다. 대신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탐관오리와 벼슬아치의 곡간을 탈탈 털고 그 훔친 재물을 불쌍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홍길동이 도적단을 백성을 돕는 의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 봉이 김선달은 어떻게 대동강물을 팔았나? 천재적인 지략과 두둑한 배포로 사기꾼의 대명사가 된 김선달. 과연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밝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풀고 가야 될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김선달을 부를 때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봉이. 봉이. 그죠? 그러니까 봉이는 호예요. 호가 뭔지 알죠? 네, 앞에다가 알죠. 보시는. 그때 조선 시대는 그냥 별명과 같이 생각하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별명과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왜 봉이라고 지었어요, 호를? 아 그게 궁금하나? 네. 그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야. 자, 그러면 과거 김봉이었던 그 우리 동현 씨, 예. 그때 봉은 어떤 의미였어요? 무슨 봉이에요? 저는 그때 뭐 밭들봉 한자 정확하게 잘 기억 안 나요. 밭들봉이었는데. 밭들봉이에요? 네, 밭들봉. 밭드는 네, 아들? 밭들봉 아니면 봉오리봉 뭐 이런 거 한자가 좀 헷갈려서 자기 한자를 몰라요? 그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밭들봉으로 아버지가 계속 밭들봉이라고 얘기했다가 봉오리봉이라고 얘기했다가 재미로 지어주셔가지고 이름을 재미로 지어요? 평범하지 않으셨어요. 예.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김선달의 호 지금 봉이잖아요. 지금부터 김선달에게 봉이라는 호가 붙게 된 사연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김선달이 시장 구경을 하고 있을 때였죠. 꼬꼬닥 꼬꼬닥 꼬꼬꼬꼬꼬 닭을 파는 가게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김선달은 이 닭장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 닭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하죠. 근데 한 마리의 닭을 보고 김선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때 말이요. 그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죠. 왜냐면 나니까. 내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장에 갔어. 닭장 안에 다른 닭에 비해 유달리 크고 색이 휘황찬란한 놈이 있었거든. 그건 닭이 아니었어. 그래서 난 주인장한테 얘기했지. 주인장, 저것은 닭이 아니라 봉! 봉인 것 같소.
봉이. 자네 혹시 봉이 뭔지 알아? 봉? 본이 말고 봉. 아, 봉황. 오! 봉황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상상 속의 새? 아닌데? 뭐예요? 아니야. 맞춰가지고 지금 당하신 것 같은데요? 이미 수가 보여요. 진짜 똑똑해요. 장기의 달인 김선달, 눈치의 달인 김봉. 야, 이 신경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대단한데요? 이 정말 이 전설 속의 새는 봉황이야. 조선시대 궁궐이나 고대 유적지에 봉황의 장식이 발견된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새 중의 새지. 와, 근데 진짜 화려하다. 어때요? 좀 봉황과 닭의 모습이 닮았습니까? 아니, 너무 다르죠. 다리 길이 자체가. 네, 다리가. 근데 어쨌건 이 김선달은 시장에 파는 동물이 이게 닭이 아니라 봉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주인은 김선달을 보면서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네 이 사람. 옳다거나 큰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그렇소 봉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김선달은요 닭값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고 봉을 삽니다. 김선달 왜 생각보다 넘어갔죠? 쉽게 당하네요. 자, 상훈 씨, 그다음에 김선달은 이 봉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저는 말이죠. 이 갓난 아이 안듯이 아주 소중하게 봉을 품에 안고 곧장 관하로 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봉이 김선달이 깜짝 퀴즈! 봉딱! 자! 김선달은 왜 봉을 안고 관하로 갔을까요? 아, 정답. 정답. 사기당한 거를 관아에 고발하려고. 맞췄죠? 오답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쉬울 줄 알아요. 또 얘기해 보세요. 정답. 어쨌든 봉이 김선달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관아에 가서 봉황을 팝니다. 좋은 접근이에요. 오답. 정답. 정답. 봉황을 팔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관아에 선물합니다. 네. 정답. 왜? 김선달은 진짜 이게 봉황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글쎄요. 계속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봉을 사또에게 바치기 위해 가나로 갔어요. 그리고 사또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구하기 어려운 봉이라는 새를 얻어 이것을 날이께 올리려고 왔습니다. 이 김선달에게 이 봉을 건네받은 사또는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이게 봉이 아니라 이건 그냥 평범한 닭이란 말이죠. 사또는 오야, 이 김선달이 지금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여봐라 저놈을 포박하고 볼기를 매우 쳐라. 아닙니다. 안 됩니다. 철서. 아이야, 철서. 아이야. 맡겨더니 김선달. 잠깐만. 뮤지컬을 자꾸 어디서. 저희 애기들 여기 와서 앉으면 안 될까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야 하면서. 자, 그렇게 이 김선달은 매를 12대나 맞으며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눈물 젖은 얼굴로 사또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하지요. 닭장수가 틀림없이 봉이라고 하기에 귀한 봉을 날이께 바치려고 한 것뿐입니다. 예, 여러분들 김선달은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가 오. 빌드업이에요. 네, 되게 빌드업. 순진한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오호. 맞습니다. 그렇게 김선달의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김선달이 교활한 장사꾼에게 속아 넘어갔구나 라고 하면서 당장 닭장수를 잡아오라 라고 불호령을 내립니다. 나졸들에게 포박당에 끌려온 닭장수는요 이렇게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김선달에게 싹싹 빌면서 사과를 하지요. 그런데 자 이때 김선달 상상도 못했던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네 이놈, 내가 봉을 샀는데 겨우 그 돈으로 봉을 샀겠느냐? 그 돈으로 봉을 샀겠느냐? 와! 봉
봉값을 돌려주시오. 내가 준 봉값을 그 귀하디 귀한 그 봉값을 돌려달란 말이오. 와, 무슨 상황인가요 지금요? 사기치는 거네요. 오! 닭장수가 돌려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봉값으로 냈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김선달이 닭장수에게 훨씬 더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겁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 닭장수는 아무 말 못하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이 김선달의 말. 닭장수는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봉이 김선달은 또 뭘 얘기했을 것 같아요? 10,000원에 샀는데 100만 원 달라 이랬을 때 그건 했고 했는데 그다음 거기다가 더 하하, 뭐. 이리 우매한 거. 왜? 아니, 이 양반아 봉값은 됐소이다. 어? 그러면 아까 내가 맞은 12대의 볼기짝 이 아픈 거는 이 위자료는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것도 내놓으시게 아파 죽겠어 지금도. 와. 결국 닭장수는 부풀려진 닭값에 볼기 맞은 값까지 더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배상했던 겁니다. 닭장수와 사또를 속여 이득을 본 김선달의 이야기는 널리 퍼졌고요. 사람들은 이때부터 봉황 봉자를 써서 봉이라는 호를 붙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봉이, 예. 동현 씨 어떻습니까? 얘기를 들으셨는데 김선달의 이 꾀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저도 눈치 빠르고 하긴 한데 예상 못했어요. 오, 야, 진짜 저런 거를 혼자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는 그렇지. 야, 이 머리를 좋은 쪽으로 썼으면 장원 급제할 사람인데 야, 이게 참 아쉽다. 근데 확실히 김봉보다는 봉이 김선달이 한 수 위네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지켜봐야 돼요. 자, 그러면 궁금하네요. 대체 김선달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벌이고 다닐까요? 바로 김선달의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김선달. 선달? 선달. 선달. 선비. 아니 뭐 건달은 알죠. 관련돼 있습니다. 뭐요? 건달? 선달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선달이라는 명칭은 대체 어떻게 붙게 된 걸까? 조선시대에 문과나 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선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김선달의 본명을 알 수는 없고요. 여러 문헌에서 그를 이제 김선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김선달이 양반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급제했다고 꼭 양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봉이 김선달은 선달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골탕 먹이며 지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러면 과거를 급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그냥 다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과거에 합격했는지 그 생생한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혹시 과거에도 필기 시험 말고 구술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말로 보는 그렇지, 시험이요? 그렇지, 그렇지. 나는 글을 써서 합격해야 하는 실험이 아니라 구술 시험으로 과거에 패스했어. 아, 진짜요? 그 시험 있는지 몰랐는데. 네. 그게 지금의 구술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강경이라고 합니다. 강경. 네, 강서나 뭐 송경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경전의 대의를 묻고 답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문과에서는 이제 사서오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거고요. 무과는 그것들 중에 일부 하고 경서를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과 시험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과 시험이 문과 시험에 비해서 절차도 좀 간단했고 그리고 합격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말을 되게 잘했으니까 사실. 그럼 내가 어느 날 뭐 또 나도 집에서 놀고 먹고만 할 게 아니라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이나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곧장 짐을 싸가지고 내가 살던 평양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지.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좋아했던 내가 과거를 치르러 간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우리 봉이처럼 웃었을 거야. 한번 웃어줘. 기분 나쁘네. 그리고 그 시험 당일 나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시험을 바로 합격했어. 와. 자, 여기서 봉이 김선달의 두 번째 퀴즈 타임. 뚱딱 이 정도 좀 해줘. 까먹었어요. 자, 봉이 김선달의 두 번째 퀴즈 타임. 뚱딱. 김선달은 어떻게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정답. 커닝 페이퍼. 옷에다가 안쪽에다 커닝 페이퍼. 아, 이쪽에다 이거 여기에 딱 여기에 쓰고 커닝 페이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쫙 써가지고 정상적으로 안 됐어. 사서삼경이라 이렇게. 진짜 역시 똑똑하다. 오다. 자, 힌트 한번 줄게요. 네. 힌트. 아주 이게 잘. 아, 정답. 몸이 안 좋잖아요. 감기 걸리잖아요. 기침 막 그 시험관한테 더 기침을 해요. 기침을 더 해요. 그래가지고 시험관이 왜 됐다. 그래서 합격시켜줘. 왜 합격시켜줘? 너무 아프니까. 아파서? 정확히 해야 돼. 정확히 해야 돼. 아 왜요? 면접관이 침이 튀기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유 침 튀길 바에는 합격. 침을 튀기면 어떻게 돼? 정답. 침을 튀기면. 굶어요. 그렇지. 정답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냈어. 당시 윤감이라고 불린 지금의 독감과 같은 병이 있었거든. 입을 통해서 전염되는 병이었었지. 애초에 나는 아픈 척 할 생각으로 보침 속에 책 대신 겨울옷을 잔뜩 챙겨왔거든. 그리고 시험 당일 시원한 모시옷을 입은 선비들 사이에 나 혼자 겨울옷을 입고 서 있으니 감독관이 왜 그러냐고 묻는 거야. 땀이 나니까 막. 그래서 내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윤감에 걸렸어. 합격. 이럴 때마다 입에서 바람도 나오지 침도 튀기지. 감독관은 병이 옮길까 봐 덜컥 겁을 먹더라고. 이후 감독관은 나를 저 끝에 가 있거라. 아니 더 멀리 이렇게 앉게 했어. 그 정도 거리면 내 소리가 들리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앞뒤 맥락이 맞진 않지만 선선삼경계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읊조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잠시 후에 감독관이 급제라고 외쳤어. 그래서 감독관의 심리를 내가 잘 이용한 덕분에 나는 공부도 안 하고 급제할 수 있었지 뭐. 난 늘 이렇게 한 투 스텝을 바라보는데 우리 또 김봉은 왜 백스텝을 바라보나? 아, 저는 공부를 했는데 아니 백스텝이야. 요건 생각 못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아, 그러니까 천재야. 교수님 김선달이 이렇게 구술로 합격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김선달의 이제 본명을 알면 과거 방목이 있거든요. 합격자 명단. 문과 방목이나 무과 방목을 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본명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김선달의 재치가 제도도 속일 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질문이 들거든요. 그럼 김선달은 관직 생활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아마 그러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에 급제자는 많아지고 관직 수는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관직을 매매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면 잠깐만. 그 합격한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관직 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생을 선달로 그냥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있었던 거죠. 거네. 그러면 급제하고 나서 네. 관직이 없으면 그래도 나라에서 뭐가 나와요? 급여?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네, 뭘로 그냥 명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당시 이 김선달처럼 사람들을 속이며 자신의 입속을 챙긴 인물이 한둘이 아닙니다. 평양의 김선달, 영덕의 방학중, 경주의 정만서, 김제의 정평구, 제주도의 변인태. 이 영덕의 방학중은요, 권력자의 횡포에 보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자, 이 경주의 정만서, 말장난으로 이 무전취식을 일삼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제의 정평군은 철새인 이 물오리를 팔아먹은 사기꾼입니다. 제주의 변인태, 성격이 고약한 사또가 명령을 내리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상사를 조롱하기로 유명한 군졸입니다. 사람들은 김선달과 같은 이런 인물들을 이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미니 퀴즈. 이런 인물들을 이것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기꾼인데? 사기꾼. 자범? 잡범 좋다. 잡범. 내가 뭐 잡범처럼 보이나? 잡범. 더 좋은 말이 있잖아. 사실 이미 도현 씨가 언급하긴 했는데. 그렇죠. 네. 기억을 못해. 그럼 정답. 선달이 아니고 건달. 맞습니다. 하늘 건 통달할 달 건달. 진짜요? 네. 여러분들 건달하면 어떤 이미 떠오르세요? 전날하면 뭐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오. 이게 뭐 약간 문신 막 이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네. 지금은 뭐 건달하면 굉장히 불량하고 집단적으로 폭력을 쓰는 그런 나쁜 이미지로 각인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달이라는 그 말의 어원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건달은 건달바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불교에는요, 팔부중이라고 하는 불교의 법을 수호하는 8명의 신이 있어요. 건달바는 팔부중 중 음악을 담당하는 신입니다. 건달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이네, 신 그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나라에 널리 전파될 때 그 의미가 왜곡이 되면서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온갖 속임수로 무의도식하는 자와 같은 범주로 인식이 된 겁니다.